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어려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잘 왔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얘 최대한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가정으로 잘 배송이 될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그 과정을 수송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해시태그 첫 번째에서는요, 바로 이렇게 생산한 전기 에너지의 수송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변압기라는 것은 또 어떠한 원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역시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올라갈 그 사진 보면서요,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때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뭔가 과정처럼 보이죠?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에너지가 생산되고 각각의 단계를 거쳐서 가정으로 수송되는 단계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매 눈으로 봤다면 선생님 뭔가 수치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수치를 한번 보면 커지기도 하고 그 뒤로 뭔가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도대체 이런 단계는 왜 일어나는 것인지, 어떠한 것들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우리 친구들 해시태그 첫 번째 전기에너지의 수송 과정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발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핵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각각의 에너지 단계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단계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을 공부하면서 전기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전기 에너지 생산한 거 안전하게 우리 가정으로 최대한 중간에 잃어버리지 말고 많은 양을 수송합시다 라는 각각의 단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소에서요, 전기에너지 생산했어요. 맞나요? 자, 여기서 전기에너지 생산했어요. 그것이 가정까지 어떻게 수송되는가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근데 얘가 맨 처음에 가는 곳을 봤더니 1차 변전소라는 곳으로 간대요. 이 변전소라는 거는요, 뭔가 변하게 하는 거죠. 뭘 변하게 하는가 봤더니 전압이라는 것을요, 변하게 하는 장소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요, 아, 이 1차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전압을 그냥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압대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대로 수송하면 되지, 왜 여기서는 전압을 높여주나요? 이거에 대한 답을 다는 게 첫 번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전압은요, 전력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높여주는 거래요. 도대체 왜 전압을 높여주는 것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 걸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먼저 하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2차 변전소에 가는데 이 부분이 우리 친구들을 참 화나게 하죠. 힘들게 전압을 높여주는 거 공부했더니요, 다시 이번에는 그 높여준 전압을 낮춰준대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차피 높였다가 낮출 거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도 그 생각이 계속 되는지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는 전압을 낮춰주는데 그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면 주상 변압기에서 또 전압을 낮춰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220V로 지금 전압을 공급하고 있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은요, 첫 번째, 얘 도대체 왜
전압을 높여주지? 전압을 높여주는 게 왜 전력 손실을 줄여주는 겁니까? 이거 한번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변압기의 구조 그리고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발전에 대한 것을 공부했어요. 그쵸? 거기서 우리가 전기에너지 생산했다고요. 자, 여기 전기에너지 생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전기에너지가요. 지금 가정으로 그냥 쭉 잘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기에너지가 예를 들어 100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사실 가정으로도요. 그냥 100만큼 오면 딱 좋겠어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100이라는 양이 만든 것 그대로 다 오지 못하는가 살펴봤더니요. 이 전기가 흐르게 되는 이 선을 우리는 송전선, 전기 에너지를 송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송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송전선에는요. 저항이 있대요. 이 저항 때문에 바로 이 송전선에는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에너지였잖아요. 즉, 열 에너지로 이 전기 에너지가 일부 전환이 되어서 얘가 100을 만들었어도 100이 다 가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지금 저항 때문에 열이라는 에너지 형태로 이 일부가 전환되는구나.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모두 가정으로 갈 수는 없구나 라고 먼저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용어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일부 전환되는 그것을 지금부터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1초 동안 이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이 열 에너지 때문에 결국 전력이 손실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말로 손실 전력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선생님 왜 이 열 에너지가 발생하나요? 이 송전선의 저항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지금 이상해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전기 에너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전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럼 전기 에너지는 뭐고 전력은 뭐길래 얘를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건가? 먼저 용어 정리부터 같이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봤더니 지금 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하냐면 1초 동안 공급하거나 혹은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요, 전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공부했던 이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요, 지금 전압에 전류를 곱하고 흐른 사용한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전기 에너지였죠. 근데 우리는 그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1초 동안, 단위 시간 동안 공급했거나 소비한 그 전기 에너지의 양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요, 시간으로 다시 나눠줘요. 그럼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지금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바로 전력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력이라는 건 선생님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우리 중학교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이요, 이 전력이라는 것이 전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궁금해요. 그래서 전압을 2배 했을 때 전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 2배 되면 얘 2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근데 이 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원인. 그렇다면 얘가 2배 될 때 얘 전압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 옆에 있는 전류값도 변화가 생길까요? 생기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은요, 이 전압이 달라질 때 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딱 단변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압에 의해서만 이 전력이라는 걸 비교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 전압과 전압에 의해서 전류는 값이 바뀌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오배 법칙을 생각해보면요. 그때 우리 저항이라는 거 같이 공부했어요.
이 전기 저항이라는 것은요, 전압이나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아니었죠. 근데 우리 저항이라는 건요, 조금 어렵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비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건 모르셔도 그냥 물질들마다 얼마나 저항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또 지금 우리 송전선 얘기하고 있죠. 즉 지금 그 도선의 단면적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라는 거, 그리고 그 도선의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라는 걸 가지고 바로 저항이라는 것이 결정돼요. 자, 그러면 전기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였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전자가 돼서요,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요, 통이 이렇게 크고 아주 짧은 통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단면적은 엄청 좁은데요, 기다란 통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전자예요. 그러면 어디를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까요? 어디를 통과하는 게 방해가 크다고 느낄까요?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통이 크고 좁으면 얘는 통과하기가 쉽고 얘는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얘가 방해하는 정도가 크죠.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전기 저항이라는 건요, 단면적이 좁으면 커져요. 즉, 이 값이 작아진다면 전기 저항은 커진다는 거예요. 또 길이가 길수록 그 전기 저항도 커집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저항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ohm의 법칙 공부했죠. I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살짝 바꿔서도 뭐라고 했냐면 V는 I, R이에요. ohm의 법칙 공부했다고요. 그럼 이거를요, 전류값에 넣어줘서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 V에다가 이 값을요,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I, R이 되면 I가 두 개네요. I제곱 R이라는 식 하나가 나와요. 되셨죠? 그럼 이걸 통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변할 때 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전류와 전력에 대한 변화를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번에는요, 여기 I에다가 R분의 V를 살짝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R분의 V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때는요, 저항값은 결정이 되어 있으니 전압이 변할 때 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필요할 때 이 세 개의 식 중에 우리 친구들이 유용한 거, 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도 전력, 얘도 전력, 얘도 전력값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발전소에서요, 전기 에너지였는데 우리 1초에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전력이죠. 우리는 그것을요, 지금부터 전력, P라고 나타낼 거고, 그게 지금 송전하는,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럼 송전하는 전력입니다. 이거 우리 위에서 식 보니까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P라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대요? 선생님, P라는 건요, 전압에 곱하기 전류래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 전류라는 것이 같은 값으로 이 전력이요, 어디까지 갈 거냐면 가정에까지 갈 거예요. 이 송전하는 전력을 가정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중간중간에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그 전력이 손실됩니다. 우리 그것을 손실 전력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발전소에서 만든 송전 전력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뺀 것이 결국 가정에 도착하는 전력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자, 다시 발전소에서 전력 만들었어요. 그죠? 그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 양이 이 송전선에 손실되는 전력을 빼고 나면 가정에 도착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때 송전 전력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라는 값은요, 동일해요. 그럼 이 송전선에 우리 저항이 있습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 전력에서 보면 저항값 알고 여기에 지금 우리 요 전류값 알고 있다. 이 전류값 알고 있다면 이 손실 전력이라는 걸 선생님 요 값 전류의 제곱에
R로 혹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즉 여기 송전 전력에 있는 전류값과 손실 전력의 이 전류값이 같은 값이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해주면 손실되는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죠? 지금 발전소에서 만드는 송전 전력에서 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손실 전력을 빼주게 되면 가정에 도착하는 바로 전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열심히 전력을 만들었어요. 가정에 최대한 많이 보내고 싶겠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보낼 수 있을까요? 발전소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최대한 잃어버리는 양을 줄여야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잃어버리는 양이 누구예요? 손실 전력이에요. 손실 전력. 아, 얘를 최대한 줄여주어야 가정에 도착하는 전력이라는 것이 증가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력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했고, 그래서 우리 송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 바로 손실 전력이라는 것이 이 I값이 같고 저항값 알고 있으니 이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해서 우리 손실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은 뭘 할 거예요? 얘는 정해졌고 이게 최소가 된다면 가정으로 많은 전력이 갈 겁니다 라는 거니까 이 손실 전력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손실 전력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전류, 제곱, 그 다음에 저항의 곱으로 손실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를 줄이고 싶은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선생님, 하나는 저항 값을 줄이면 이 값이 작아질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선생님, 여기 있는 전류값을 줄이면 얘도 줄어들 거예요. 맞죠? 좋아요. 그럼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금 먼저 저항이 작아지는 거 봅시다. 선생님 앞에서 저항이라는 걸 어떻게 했냐면 저항이라는 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에 도선의 단면적과 도선의 길이가 결정합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럼 얘가 작아진다는 건 저항이 작은 물질로 송전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항이 작은 송전선의 물질이 뭐가 있냐면 은이나 금 같은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은으로 송전선을 만든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길이를 작게 할 수가 있죠. 길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길이를 줄여준다는 건 뭐예요? 송전선의 길이를 줄여준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 여기 근처에 발전소들을 계속적으로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길이를 줄여주는 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그럼 단면적을 이번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크게 해줘야 돼요. 송전선의 두께를 두껍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송전선의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얘를 받치고 있는 송전탑도 많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의 저항을 감소하기 위해 얘를 두껍게 만들어요. 굵게 만들면 재료비도 증가할 거고 무거워져서요. 건설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단면적을 넓혀주는 거, 굵게 만드는 것도요. 조금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 저항값을 줄여서 손실 전력을 줄여주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두 번째 방법이 있잖아요. 전류를 낮춰줘 보자고요. 자,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이 전류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전류는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압이랑 전류의 곱이고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값은 같아요. 그래서 이 전류의 제곱에 이 송전선의 저항을 곱해주면 우리는 손실 전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송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 빼면 가정에 도달하는 전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전류값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럼 선생님 얘를 지금 줄여줄 수 있나요? 발전소에서 만드는 이 전력이라는 값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그렇죠,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가 감소할 거고, 그럼 얘가 감소하게 되면 그거의 제곱으로
손실 전력이 감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압이라는 걸 만약에 n배 해주게 되면 전류라는 건 선생님 n분의 1배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전류와 이 전류는 같은 전류니까 여기에 n분의 1배가 되면 전류가 제곱에 지금 전력 손실이 결정되니까 아, 이거의 제곱에 배가 돼서 손실 전력이라는 건 n분의 1 제곱으로 감소하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손실 전력 감소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아, 전압이라는 걸 높여줬더니 전력이 감소하고 그거의 제곱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전류를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제 왜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지 알겠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압을 높여서 송전했냐는 거죠. 이제 봤더니 전압을 n배 증가시켜요. 지금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키면 그러면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죠. 얘가 전압이고 얘 전류예요. 그러면 지금 전압을 n배 했더니 전류는 n분의 1배로 감소해요. 맞아요? 그럼 전류가 n분의 1배로 감소했더니 송전선의 전력 손실 얼마나 손실되는지 봤더니 지금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더라. 아, 그러면 전압을 n배 시켰더니 송전선의 전력 손실이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했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전압이라는 것을 높여서 송전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발전소에서 전력을 송전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소에서요, 전력을 송전했어요. 우리 그것을 송전 전력입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도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발전소에서 어디로 보내게 되느냐? 1차 변전소로 보내게 됐었죠. 우리의 질문이 여기였던 거예요. 우리 질문이 여기에서 왜 도대체 전압이라는 것을 높여서 송전하나요? 전압을 높입니다. 우리 그것을 승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전압을 높여야 전류가 감소되고 전류가 감소되어야 손실 전력이 감소하거든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제 보면 아, 전력 손실이라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전압이라는 것을 높여줍니다. 승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에도 보시면 1차 변전소 지나고 나니까 수치가 어때요? 전압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여기에 보이는 우리 친구들 킬로볼트라는 것은 1kV라고 하면 지금 1000V에 해당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수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차 변전소로 가게 되면 이때는 다시 감압이라는 걸 하게 된대요. 즉, 전압을 다시 낮춰준다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안전을 위해서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2차 변전소에 가면 수치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리고 주상 변압기를 거치면서 더 전압이 낮아지게 돼서 결국 가정에서 쓰는 220V로 지금 전기 에너지가 수송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퀘스천에 답을 단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 퀘스천이 뭐였냐면 왜 도대체 전압이라는 걸 높여서 송전하나요? 왜냐면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요 라고 우리 친구들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왜 2차 변전소에서는 감압을 하나요? 아, 안전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안전을 위한 장치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 3개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기 첫 번째 보면 내부에 어떤 퓨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압 차단 스위치, 즉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전류를 차단하는 스위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압 차단 스위치입니다 라고 해서 안전한 전력 수송을 위한 지금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은 4줄이나 6줄로 짝을 이룬 고압 송전선 사이에는요, 그 간격을 유지하는 스페이서가 있대요. 그래서 송전선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스페이서를 우리 친구들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요, 이 송전탑과 송전선은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바로 전류가 통하지 않는 재질, 송전탑과 송전선 사이를 연결하는 애자라는 것이 바로 안전장치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압이라는 걸 높여줬던 이유, 전압이라는 걸 또 낮춰줬던 이유를 우리 친구들 잘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전기 에너지라는 것이 어떻게 과정으로 수송되는가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우리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송전선에서요 1초 동안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 있었어요. 이게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발생합니다. 우리 이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우리 바로 전력 손실입니다. 손실 전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 송전 전압을요 10배 높였대요. 자, 그러면 전력은 똑같아요. 전력이라는 건 전압과 전류의 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압이라는 걸 10배 했대요. 자, 그러면 전류는 그렇죠. 10분의 1배가 되겠네요. 감소할 거예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라는 건 10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적어줄 수 있겠죠. 되셨죠? 이렇게 전류가 감소되는 이유는 바로 손실 전력 손실 어떻게 구해요? I 제곱분의 R이어서 지금 10분의 1로 되면 전력 손실이라는 건 바로 100분의 1로 감소하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이라는 걸 높여서 송전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반드시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요. 전압을 N배 증가시켰대요. 그럼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러면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이라는 건 I 제곱의 R이니까 결국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차 변전소에서는요.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의 전압을 우리 어떻게 한다? 그렇죠. 지금 높인다. 그랬을 때 전력 손실이라는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꼭 챙겨 가셔야 돼요. 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2배가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그때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 그건 우리 I제곱 R이라고 했는데 이 전류가 2배 되었대요. 그럼 2의 제곱이니까 그때 손실 전력은요 4배가 됩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배로 그때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변전소에서요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이거에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까닭은 무엇을 줄이기 위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전력을 송전할 때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류가 감소했었고 그러면 전류가 감소하면 바로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가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전기에너지의 수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봤더니 전압이라는 것을 높여주기도 하고 전압이라는 것을요. 낮춰주기도 했었죠. 그럼 도대체 이런 전압은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것인가? 우리 해시태그 2번째에서요. 바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패러데이의 전자기도 법칙을 이용하여 교류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래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단어 나오자마자 선생님 이 어려운 거 또 하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어렵게 공부했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을 해서 결국 중요한 건 여기예요. 우리 발전기에서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전류를 교류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장치가 변압기다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자기 유도 법칙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전자기 유도 법칙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거 유도 전압이라는 것으로 같이 정리를 했었죠. 유도 전압이라는 거 뭐였어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었다고. 그러면 유도 전류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코일의 면을 지나는 자기선 속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나는 그 변화가 싫어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때 우리 유도전류의 색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무엇이 이건 것들에 영향을 줍니까? 라고 할 때 코일의 가문수,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도전압이라는 것을 이렇게 코일의 가문수 그리고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 이 마이너스는 뭐였어요? 그렇죠. 방해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요. 유도전압 정의를 했었다고요. 자, 오늘은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변압기에서 전압이라는 것이 달라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변압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친구들 한번 봐야겠죠. 지금 변압기를 한번 봤더니 철심에 코일을 감은 구조래요. 지금 여기 철심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쪽 이렇게 감겨있는 1차 코일 보시면 되고 이쪽에 감겨있는 2차 코일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1차 코일에는 우리 친구들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2차 코일에는요. 전기기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를 먼저 흘려줄 거고 전류를 흘려주면 우리 친구들 코일 주변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전류를 흘려주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테니까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이 변압기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철심 하나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겼다고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2차 코일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이 코일, 이 면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겼네요. 그럼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면 나는 그 변화가 싫어서 그 변화를 그렇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바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드디어 이 전기기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서 유도전압, 각각의 전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패러다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정리해보면 여기에 전압을 우리 V1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전압. 자, 그럼 이 전압이라는 건 앞에식 그대로 얘는요. 코일의 가문수 N1이에요. 여기 N1에 여기에서 변화하는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 2차 코일의 전압도 우리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압이라는 건요. 여기 가문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 무슨 얘기했어요? 얘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이 같게 나타납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즉, 여기에 나타나는 요 값이랑 여기에 나타나는 요 값이요. 지금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 놔두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옮겨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방해하는 방향이었으니까 방향의 의미였으니까 우리 전압과 가문수로만 표현을 해보자고요. 즉 얘는요. V1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보내면 N1이 되는 거죠. 그게 이 값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이 값이랑 같죠. 그럼 여기서도 얘를 아래쪽으로 보내면 이거는 V2의 N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얘 전압은 전압대로 그리고 가문수는 가문수대로 선생님이 얘를 몰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지금 얘가 하나의 철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같다라고 놓고 봤더니 결국 전압은 이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즉 전압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는가 봤더니 이 코일을 얼마나 많이 감았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는 전압을 변경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안에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전력과 여기에 전력은요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력 손실이 없다면 여기에 입력되는 전력값과 출력되는 전력값은 같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지금 코일을 칭칭칭 많이 감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럼 감은수는 전압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전압값을 높여주게 되면 당연히 이 전류값은요? 낮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전력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 전력값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전압이 작아지게 되면 당연히 전류값은 높아지게 될 거다 라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요, 주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기도록 하겠죠. 그러면 그 자기선속의 변화가 철심을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게 되니까 1차,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은 1차와 2차에서 같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 하나를 만들었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모아보니 지금 1,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것은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또 하나가 뭐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급되는 전력과 출력되는 전력은 같게 됩니다 라는 거 하나를 찾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라는 건 전압과 전류의 곱이었죠. 따라서 전압이 높아지게 된다면 전류는 작아질 거고 전압이 작아진다면 전류는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기에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거에 추가해보면 아까는 전압이라는 것이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커진다면 전류값은 작아져요. 그럼 지금 여기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것을 가문수로 우리 친구들 해석해 본다면 1, 2차 코일에 걸리는 이 전류는 가문수에는 반비례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이 하나의 식으로 이 변압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이 내용 한 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예요. 지금 여기 철심이 되어 있고 1차 코일, 2차 코일이죠. 여기 전압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교류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 그렇죠.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손속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변화가 이 철심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자기손속의 변화율이 같게 나타나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찾은 건 1,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건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라는 거 찾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 가문수는, 전압이라는 건 가문수에 비례해. 근데 여기 입력되는 전력과 그리고 출력되는 전력값이 같아요. 전력이라는 건 전압과 전류의 곱, 전압과 전류의 곱. 따라서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1, 2차 코일에 걸리는 전류는 가문수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비례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전류라는 건 가문수에는 반비례합니다. 이걸 한 번에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압기라는 걸 통해서 이 가문수라는 걸 통해 전압이라는 것을 변경시켜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 친구들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생산했습니다. 그럼 1초 동안 우리 송전하는 그 전기에너지 송전 전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송전 전력이 많이 손실되지 않고 가정까지 잘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변전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승압, 전압을 높여줬다고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변압기에서 가문수랑 좀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전압을 높여줄 수 있는지, 이 전압이라는 건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라는 부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승합했더니 전력 손실이 줄어들었네요 라는 거 보셔야 되고, 이제 2차 변전소에서는 다시 전압이라는 걸 낮춰주면서 안전하게 수송합니다. 그래서 주상변압기에서도 전압을 낮춰서 가정까지 보내주는 과정을 우리 친구들 이 그림과 함께 잘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변압기는요,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변압기예요. 변해준대요. 뭐가? 그렇죠. 전압을. 그래서 교류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장치가 변압기입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번 보면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럼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2차 코일을 통과하는 바로 자기선속이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그렇죠. 비례했어요.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비례 골라줘야 되고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지금 2대 1이래요. 그럼 가문수와 흐르는 전류의 비는 반비례했었잖아요. 그러면 가문수가 1대 1이라면 2대 1이라면 지금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1대 2로 우리 친구들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가문수라는 것이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한다라는 부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게요. 변압기에서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즉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가문수 비가요. 지금 1대 2래요. 되셨죠? 그때 1차 코일에 걸린 전압이 100V다. 그러면 이 가문수라는 건 지금 전압과 비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걔가 1대 2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차 코일에 걸린 전압이 100V입니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럼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돼요? 1대 2가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200V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00V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송전선에서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발전소에서 송전 전력. 우리 이거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로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한 값이 바로 여기서 손실되는 전력이었어요. 맞나요? 그럼 송전전력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뺀 것이 바로 가정으로 전달되는 전력이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바로 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 찾으래요. 그 말은 이 두 개에서 전류값이 작아지는 거 혹은 저항값이 작아지는 보기를 찾으라는 거가 되겠죠. 우리 조금 더 가면 이 저항이라는 거 선생님 조금 더 자세히 어떤 물질입니까? 그 물질의 저항 그리고 단면적과 길이로 설명을 했었죠. 송전선의 길이가 지금 저항값이 작아지려면 작아져야 되는 거고 분모값은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두꺼워져야 되는 거예요. 굵어져야 되는 거고 이 비저항이라는 것도 저항이 작은 물질을 써야 합니다. 라는 것이 지금 저항을 결정하는 요인들에서 지금 반영되어야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저항이 더 큰 전선을 사용한대요. 그럼 저항 자체가 더 크다면 손실 전력이 커지니까 그럼 송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 빼야 되는데 그 빼는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지금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더 가는 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더 가는 전선이라는 건 뭐예요? 단면적이 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단면적이 더 작아진다면 저항값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저항값이 커지게 되면 손실 전력은 커지잖아요. 따라서 지금 찾는 방법과 일치하지는 않겠네요. 세 번째 보니까 송전 전압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저것만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자, 송전 전압은 여기 있죠. 그럼 얘를 높여줘요. 송전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값이 작아지죠. 근데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잖아요. 얘가 작아지면 요 값이 작아진다는 것이고 이 값이 작아지면 손실 전력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디귿이 옳은 보기가 되어서요. 우리 친구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빈 종이 하나 꺼내셔서 반드시 이 내용을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송전 전력이라는 것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 자, 이때 이 전류라는 것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야. 근데 이 송전선에는요,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 에너지 상태로 얘가
지금 빠져나가서 그것을 우리는 손실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그 손실 전력이라는 걸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송전선의 저항을 곱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손실 전력이 적어야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 최대한 많이 가정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적어지는 방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이 전류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송전 전압을 높여주는 거였다라는 부분 반드시 우리 친구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압 송전을 하는 까닭을 설명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동일한 송전선을 사용하여 같은 전력을 공급한대요. 자, 같은 전력을 공급하는데 송전 전압을요 2배 증가시킬 거래요.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계속 똑같은 거예요. 아, 여기 송전 전력이죠. 얘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요. 근데 송전선의 전류라는 건 얘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한 바로 손실 전력이라는 것을 빼주고 나면 바로 가정에 도착하는 전력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동일한 송전선 사용해서 같은 전력을 공급할 때 이때 이 송전 전압, 요게 송전 전압이죠. 얘를 2배 증가시킬 거래요. 들렸어요? 근데 얘는 같아야 되니까 얘가 2배가 된다면 얘는 반드시 얘가 계속 같은 값을 가지려면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어야겠죠. 근데 이 송전선에는요 같은 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류값도 2분의 1배가 됐죠. 근데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한 것이 손실 전력이라고요. 그럼 손실 전력은 바로 2분의 1의 제곱, 바로 4분의 1배로 줄어들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채워볼게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몇 배가 돼요? 그렇죠. 2분의 1배가 돼요. 그러면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 손실이라는 것이 4분의 1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답은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왜 전기에너지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왜 승합을 해야 하는지, 왜 감압을 해야 하는지 각각의 이유를 살펴본 겁니다. 반드시 우리 친구들 이 과정이요. 한두 번만 해보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아, 송전 전력이라는 건 이렇게 결정되고 그 전류가 송전선에서 똑같지. 그럼 저항을 곱한 것이 지금 손실 전력이 되니까 송전 전력에서 손실 전력 빼주면 그것이 가정에 오는 거야. 가정에 오는 걸 최대화하기 위해선 손실 전력을 줄여줘야 하지.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내용 꼭 꼼꼼하게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POTD로 돌아가서요. 오늘 학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친구들과 같이 봤던 사진이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제 1차 변전소에서 왜 승합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승합이 전력 손실을 줄여주는지 알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한 대로 이 전기에너지를 수송하는 전 과정을 이해한 대로 우리 게시판에 같이 남겨주면서 소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기에너지의 수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1차 변전소에서는 승합을 한대, 2차 변전소에부터는 감압을 한대 라고 우리 친구들 암기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왜 승합을 할까? 여기서는 왜 감압을 할까? 그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꼭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복습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린 또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